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은 정책의 차별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상공인과 하위 소득계층 재정지원 정책을 단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점을 두려했을 뿐 실효성은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70만 명 대상으로 투입되는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만으로는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바우처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칠 뿐 비상계엄 전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진성준은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정책을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정책의 차별성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진성준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비진작 4대 패키지가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본소득과 지역상품권이라는 이재명의 공약을 내세운 차별성에 치중하고 있을 뿐 전국민 지급 방식과 지역상품권의 비효율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지급 방식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시장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출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지원액만큼의 현금이 쌓이거나 단발성 과소비로 지출될 뿐입니다. 지역상품권으로 가장 많이 결제된 지출 내역은 학원비인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권 주자로 등극한 2021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입법 정책들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지 지지층의 정치 효능감만을 겨냥한 포퓰리즘이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보이는 의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행태로 의회 정치를 사실상 파멸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이 정책의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진성준에게 충고합니다. 이재명과 개딸들 눈치만 보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한 일인지 직시하길 바랍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녹음하는 게 1시잖아요? 네. 이제 그 대구시당 오늘 이제 창당대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부터 오늘 총리님 강연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한창 내빈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버스도 대절한 것 같고 다니면서 네. 버스 아니더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총리님이 좀 뭐 뭔가 좀 중요한 말씀 하신다고 어제 점쟁한 당 대표가 말씀을 하셨거든. 네. 당원 라이브에서 근데 무슨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업로드 될 때는 우린 다 알고 있겠지만 녹음하는 우리는 모르지. 네, 아직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구 강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히 없고 이 가시기 전에 이제 내려가시면서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 네. 한번 읽어봅시다. 네. 또 장외 대결이 예정된 토요일 시국 강연을 하러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대구로 갑니다. 계속되는 국가 혼란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 판결, 대통령 선거가 모두 폭발성을 지닌 고비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헌재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을 흔들어댄다면 국가위기는 끝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헌재와 법원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와 법원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심을 탁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윤석열 뭐였지 구속 영장이 각하가 됐나? 구속 취소. 구속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했고 그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그 구속 수사해가지고 구속 기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 시간을 더 끌었다. 네네네네. 원래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그냥 그 날짜로만 하는 걸로 이제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열흘이냐, 240시간이냐. 그렇죠. 이제 근데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9시간 정도 오버했다고 하죠. 네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시점에 이제 그 검찰은 공수처한테 빨리 자료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240장 커트라인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나오면서 그 시점에 이제 타임라인을 돌아보면은 근데 공수처가 늑장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내가 지금 구속이 각하가 됐지만은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현재. 네네네. 구치소에서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검찰이 바로 즉각 항소하면은 또 이제 대기해야 되는 거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속보가 있습니다. 속보 떴습니까? 예. 일단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대검 회의를 진행을 했나 봐요. 네네. 검찰에서 네. 대검 회의 진행해서 만장일치로 네. 항소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안으로 아마 귀가하겠구나. 예, 석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네.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다. 판례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보고 녹음하러 왔더니만 속보가 떴구나 그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주말에 집회 쟁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구속 취소되기 전이었는데 네네. 그 서울 어디였더라? 아무튼 그 80대 노인 한 분이 분신을 했어요. 아 저런. 이게 우파 쪽 분 같은데 우파 진영 분 같은데 이렇게 그 프린트된 전단지 좀 뿌리고 몸에 신나를 피티병에 담긴 신나 2병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데 그게 1.5리터인지 500ml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나 2병 몸에 끼얹고 불 확 붙였다는데 지금 중태라고 해요. 병원에 이제 가 있는데 아직 그 뒤로는 추가 보도는 못 봤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 사실. 이게 진짜 정치가 뭐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좀 이 내란 세력 그런 말 좀 입에 안 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 인사 중에도 이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건 좀 우리라도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집회 주최 측은 내란 세력 맞아요. 장광훈 조혁선 이런 인간들은 내란 세력이라기보다 극우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 맞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그냥 선동꾼들이죠. 네. 이게 이제는 극우라는 그런 어떤 이념의 카테고리에 넣어줘야 되냐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념이 있기는 한가 싶기도 하고 네. 사실상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또 탄핵 찬성 쪽에도 보면은 주최 측 촛불 행동이나 네. 아니 민노총 같은 데는 거기는 국자단체 맞잖아. 그리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난 지금 민노총 저거 다 때려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들거든. 간첩 지금 북한 쪽이랑 컨택했다가 지금 국법법으로 잡혀간 인간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쪽 인사 중에. 그렇죠. 네네. 저 정도면은 사실 저게 정당이면 해산되고도 몇 번 해산당한 마땅한 그런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적 단체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래서 집회 주최 측 양 집회 주최 측들은 극좌다 극우다 이렇게 뭐라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극좌나 극우는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저번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다들 나라 걱정하는데 자기 관점에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집회든 저쪽 집회든 나간 걸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예전에 그 박근혜 탄핵 집회 할 때도 네. 사실 거기에 상당수의 분들은 또 그 2017년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에게 표를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분신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도 원래 좌파였다. 그 전단 내용이 뿌린 전단 내용이 자기도 원래 좌파여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찍었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좀 좌파들의 어떤 횡포에 눈을 떠가지고 전향하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의 글을 뿌리고 이제 그래서 나라 넘어갈 것 같다. 다들 깨어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말씀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그분이 이제 생각했던 바나 걱정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극우 혹은 내란 동조 세력 이렇게 폄훼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이제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우리 당 인사분들 그런 분들 보면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라도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계엄 동조 세력이죠. 비상계엄 동조 세력. 그렇죠. 이제 굳이 말하자면 네. 그렇죠. 비상계엄 동조 세력 혹은 계몽용
계몽령. 계몽령 긍정 세력 그 예. 정도는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지금 모른다고 일단.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서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뭐 그래서 뭐 싸우자는 뭐 전쟁 그 내란 말 그대로 내전을 일으키자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윤석열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럼 그 사람들 내란 세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뭐 사실 워딩이 그 어휘가 사실은 개념을 결정하는 거니까 자기의 관념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뭐 용어 사용도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인터넷 신성준 3월 4일 이 발언 이거 또 자기 말 잘했다고 SNS에 글까지 올려놨더라고 이거는. 진짜 짱나서 가져왔는데 정책의 효율성 그러고 있는데 이 진성준이 말하는 효율성이 뭐겠어요 사실. 이게 그 김어준이 그렇게 말하는 정치 효능감 아닙니까 정치 효능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뭐 국가 체계를 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혹은 이제 뭐 가장 화두가 되는 분배를 효율적으로 한다. 자산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한다. 그런 식의 효율성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뭐 인기를 끌 것인가, 표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극히 그 표벌이 관점에서 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이 진성준이 말하는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그걸 거예요. 경기 진작. 경기 진작일 텐데 그 경기 진작은 뭐 코로나 때로 되돌아간다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그렇죠. 소비 진작 뭐 이런 경기 진작의 효과가 있다. 네. 네, 이런 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그것만이 효과가 있었다고 완전히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떠들었으니까 숱하게 네. 들이댔으니까. 다른 보고서는 안 믿어. 네. 그거 뭐 그 뭐야 기재부 마피아들의 그쵸. 그 수작이고 모피아들, 모피아들, 모피아 관피아들의 예. 오직 그 우리 최백은 교수라던가 뭐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이라던가 그거 경기연구원 것도 그거 부록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메인에는 막 그 뭐야 그 지역 상품권 가맹점들의 뭐 매출이 늘었고 막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뒤로 가 보면은 그 대부분의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사용 효과 분석하는 그 툴로 분석한 결과 뭐 소비 진작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그 구석에 그게 내용이 있어. 그 나름의 그래도 그 학자적 양심이 있었나 보다 보고 쓴 사람이.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전체 논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집어 넣어놨을까? 그때 제가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었지만은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 뭐 굳이 해봤더니 그래 그렇게 나왔어. 근데 그걸 또 굳이 넣어놨어. 근데 언급은 안 해. 근데 저 구석에 있긴 있어. 맨 뒤에 있어. 별책부록처럼. 예. 좀 웃겼습니다. 그때 그거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재명 입맛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쓰고 났더니만 너무 족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자적 양심으로 그랬던 걸까요? 하여튼 구석에 짱 박아서라도 이렇게 진실을 그렇게 숨겨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뭐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네네. 하여튼 이 효율성을 말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진성준이 프레임을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식으로 하면은 이제 소요 예산이 1조 3천억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거, 네, 지원금만. 네, 지원금만 따지면은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뭐 계속 25만 원 얘기하니까 네. 예전 사례랑 비슷하게 뭐 한 14조 10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네네. 10배 정도 차이 날 거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소비 진작의 효과는 당연히 14조나 때려 붓는 그렇죠. 그게 더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효율성이라는 것을 따지는 거는 투입한 재정 대비 얼마나 소비 진작 그러니까 아니면 가성비, 얼마나 가성비 혹은 연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진성준은 야 이거 1조 4천억 가지고 뭘 1조 3천억 1조 3천억 가지고 뭔 효과가 있어? 누구에 묻히냐? 그런 이제 효율성인 거지. 진성준이 말하는 거는 네네. 이 어쨌든 정상적인 효율성, 재정 투입의 가성비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좀 하나로 정리를 모아놔야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은 네.
내가 그 에버노트에다가 정리를 따로 안 해놔가지고 네. 어디 파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 이거. 또 검색을 해가지고 네. 예전에 못 봤던 걸 또 찾아왔어요. 네. 뭐냐 2024년 작년 4월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KDI 김미루 연구원과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네. YTN에서 KDI 연구원과 인터뷰를 다 했네. 네네네. 김미루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2020년 14조 3천억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네. 지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소비 증대 효과는 그 투입 액수 재정 14조 3천억 원의 약 30%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네. 미국이나 대만 같은 데랑 네. 하면은 비슷하다. 응? 예상된 효과다. 그래서 예전에 뭐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뭐 그 기재부 이제 상임위 이제 나가서 이렇게 효과 이런 거 국회의원들 민주당 네. 애들이 물어보면 뭐 30% 정도다. 네. 이거 통상 알려진 그 숫자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했었었죠.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말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도 기사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네.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그 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네. 중위소득 50% 이하 네네. 선별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언제죠? 이게 기사는 21년 8월이니까 그게 이제 2차 지급 시기 그때쯤이었나? 그때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으로만 소상공인 한정으로만 그렇죠. 이제 지급할 때 그때 이제 막 소상공인 그 대출도 주고 아니면은 지원금 네네. 그 개인 사업자 등록한 네. 사람들한테 지원금 막 100만 원씩 나오고 그랬던 거 나도 기억나거든. 그때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별로 네. 지급을 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랑 네. 서울대학교 이수영 교수 이 두 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네.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때는 이제 그 지원금의 약 69%가 소비로 이어졌다. 50%로 이제 하위 50%만 주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선별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다. 네.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 붙여넣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뭐 감안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 정도는 이제 뭐 그냥 미움을 안 사기 위해서 네. 정치적 수사로.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근데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죠. 선별 지원이다. 이거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말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저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다 합치면 20조인가 그랬잖아. 네네.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국민 지급만 따지면은 이제 코시국대랑 비교하면 14조 3천억 들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10배 규모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보관을 내는 거야. 민주당 안이랑 국힘 안이랑 절충을 하는 거야. 14조를 쓰되 차상위랑 기초 수급자들한테만 14조를 다 써보라고. 야, 그럼 시중에 10조 이상은 불릴 걸? 확실하게? 그렇죠. 14조에 70% 정도니까 뭐 아니면은 50%라고 해도 50%까지 해도 한 7조 풀리는 거지. 그렇죠. 반가 이상 풀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그게 효율성이야, 김성준 씨. 응? 그러니까 투입 재정 액수가 중요한 거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뭐 그래 협의해서 선별로. 근데 하기 싫지. 얘네들은 절대 그렇게 하기 싫지.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뿌리면 표를 뽑아낼 수 있는 표가 훨씬 줄어드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답정너인 겁니다. 그냥 받아라 이 새끼들아. 받아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이제 나름의. 근데 뭐 협의는 하자. 그러니까 근거랍시고 뭐 정책의 효율성 운운하고 있는데. 그 어설픈 근거 없는 프레임질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효율성은 뭐 그러니까 지금 요 사례를 들었을 때 뭐 14조를 풀었을 때 얼마나 그 14조가 돈이 돌아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의 효율성이 아니라 14조를 풀어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그 효율성이야 얘네들은. 전 국민한테 뿌려야 그런 거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차상위한테만 풀면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풀면 그분들까지만 기분이 좋아지잖아. 진성준도 한때는 뭐 을지로위원회 그런 거 했었잖아. 그런 것도 했었죠. 네. 진성준도. 어쩌다가 이 수준으로까지 타락을 한 건지 몰락을 한 건지 전락을 한 건지 뭐 아유. 뇌가 일을 안 하죠. 네. 아니,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은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더 속일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그나마 좀 그 공익을 우선시하는 네. 그런 어떤 정치인의 마인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뇌는 저 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한심합니다. 네. 예. 에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나 까이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물론 안 들리니까 뭐 괜찮겠지만. 귀라도 좀 가지럽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게 이제 어제 밤에 난 기사인가? 그런데 이제 미디어 오늘 3월 7일자 기사인데 민주당 11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패널 공정성 요청 공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네네.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 소통위에서 3월 6일자로 이제 그 11개 주요 방송사에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네네. 공문 제목이 시사 대담 프로그램 패널 구성의 공정성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제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 방송 심의 규정 13도 2항 토론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요 규정을 들어가지고 좀 이제 뭐 말하자면 패널 구성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번에 100분 토론 뭐야? 이재명 혼자 나왔잖아. 그리고 좀 뭐 패널이라고 몇 명 나왔는데 뭐 반대측 찬성측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전혀 아니고 막 뭐 별 그러니까 효과 없는 사람들이 나왔지. 강성개딸 뭐 중성개딸 이런 식으로 패널 앉혀놓고 무슨 둘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야 거기 그 뭐야 이재명한테 반박당해가지고 입 다물었던 장성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한번 등장은 하겠지만 이따 등장하는데 바로 장성철은 약간 그 개혁신당 뭐 좀 이쪽이야. 근데 뭐 그래서 막 진짜로 이재명한테 강성으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 거기도. 뭐 이재명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그냥 댓글멍 해버리던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일부 프로그램에서 정당 소속이 없는 패널이 출연하는 경우에도 특정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당 소속이 아닌 패널들이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방송사의 균형성과 공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 게 뭐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목 패널로 출연한 전직 국회의원이 방송에서는 전 민주당 의원으로 표기됐는데 실제로는 다른 정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딱 신경민 의원님 저격한 것 같죠? 그렇죠. 예. 우리 당 고문이시니까.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새미래민주당까지 거론을 해요. 이 공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민주당과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을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패널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투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총선 때부터도 그랬지만 네. 이게 방송사가 좀 신경 써줬어야 돼. 어떻게? 왜 자꾸 뭐 전 더불어민주당 뭐 국회의원이야. 그냥 새미래민주당으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 네. 그렇게 달아줬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우리 당이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예 정확하게 해줘야지. 해줄 거는. 물론 그렇죠. 현직의 그 직함으로 네.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서 탈당이라도 하셨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 뭐 신경민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좀 방송에서 그나마 이제 영역이 나오는 게 저는 이거 지금 방송사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새끼들이 너무 띨빵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띨빵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민주당 쪽 패널들이 그러니까 현역들이 패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사 프로 대담 프로에서. 네네. 아니면 뭐 현역 아니더라도 뭐 지금 원이라도 확실한 민주당 인사들이 패널로 나오는 방송들을 보면은 이게 이재명 실드 치느라 궤변을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뭐 그나마 그 사람도 바보는 아니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게 억지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말하면서도. 네네. 근데 계속 그걸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발리기 일수라고 사실은.
그 좀 방송에서 맨날 그렇게 깨지는 꼬라지 나오니까 이거 보기 그 보는 사람도 보면 피곤하거든. 그거 보고 있으면은. 모르겠어. 근데 그 왜냐면은 발려도 발린 척을 안 하거든. 애들이 대체로 되게 뻔뻔하게 그냥 딱 얼굴에 힘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 자기의 10년까지 과연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건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냐고. 또 억지 쓰네 그렇게 보지 않겠냔 말이지. 하여튼 이거 좀 민주당이 되게 너무한 게 네. 이게 정말로 이게 딱 그래. 민주당 쪽 관계자 네. 뭐 한 두셋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 관계자 두셋 나오고 이렇게만 해서 뭐 한 2대2 아니면 3대3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패널 구성된 방송도 엄청 많아. 그게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시청률 높은 시간대예요. 뭐 저녁 그렇죠. 뉴스 하기 전이라던가 네. 뭐 MBN이나 뭐 채널 A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 네. 낮에 시청률 좀 떨어지는 일부에서만 이제 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약간 그러니까 진영 네. 뭐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대표로 뭐 신경민 의원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상대는 저쪽에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관계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평론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장성민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대담을 주고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 네네. 그것까지 다 때려잡겠다는 거 전부 그럼 민주당 애들 내보내라고. 야, 씨, 우리나라가 민주당만 있냐? 국민의힘이랑 그러니까 이 그지 같은 새끼들. 메인 프로그램 그렇게 다 먹어놨으면 좀 여유가 있어라 좀. 많이 짜치나 봐 지금 많이 신경 쓰이나 봐. 얘네들도 자시 정권 교체 하려고 재교체를 하려고 총력정인이니까. 근데 야 이렇게까지 막 이게 이제 이재명식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정동영만 제외하고 네네.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분들 그 뭐 당선되고 이제 그 정치적 입지 넓혀가고 할 때 그 방법이라는 게 상대방을 제껴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립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모습을 보여가지고 표를 더 많이 얻어올 생각을 하지. 저 새끼를 제껴버리고 저 새끼 영토까지 내가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이기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제낄 생각을 하지.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 방송 언론사에 보이는 태도도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민주당 소통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생각에는 이재명 태도랑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소통위가 이재명은 동화가 됐든지 꼭 지 같은 놈들을 거기 소통위에 앉혀놨든지 아니면은 뭐 지시를 받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민주당의 이런 패악질이 언론사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최근에 이제 여조 뭐 어느 언론사인지는 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 여조 회사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뭐 20개 정도 여조 회사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가 탄핵된 이후에 지지율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근래까지 그러다가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여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여조 회사들이 대통령 지지율 이거 뭐 내보내면은 자기들 영업이 제작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여조를 중단했다고 해요. 네네. 뭐 이제 과거에 보기 한두 달 전에 이제 조원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주당한테 태클 걸려가지고 뭐 방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야려 부린 거 아니냐고 민주당이 네네. 개지랄을 떨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시 이제 문항을 수정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조사를 했는데 또 세게 나가가지고 조원 씨에게 상당히 이제 곤혹을 치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 어떤 매체 장악하려는 거 이런 시도들이 이게 누가 더 자유를 그러니까 지켜주는? 네. 어? 지네 유리한 거는 맨날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개지랄하고 심지어 구라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선거법에 빼버리려고 막 이지랄을 하는 것들이
조사까지 막 못하게 하고. 그 지난주 국힘에서 이재명한테 뭐라 그랬지? 아무튼 욕도 안 하고 욕 한마디 안 하고 뭐라 그랬는데 막 이재명이 욕하지 마라고 그러고는 자기들은 맨날 내란 소리 그러고 있으면서 이 참 깝깝합니다. 지금 이제 그 주요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뭐 그 이재명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현상을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가장 유력한 건 사실이잖아. 네네. 그래서 벌써부터 그냥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게 보수 매체들도 뭐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총리님이 인터뷰가 나오는 매체들이 좀 중앙지도 없진 않은데 지방지가 많긴 해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대구 매일신문이랑 인터뷰 이제 예정이라고 인터뷰하고 인터뷰는 오전에 하셨을 수도 있겠다. 네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전병현 대표랑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거의 투톱으로 지금 그나마 여론전 잘 하고 계시죠. 전병현 대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게 확실히 좀 그래 총리님이 그 전병현 대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총리님이 참아갈 수 없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뭐 언론 플레이 면에서 전병현 대표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 발을 정말 강성으로 툭툭 해버리시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추고 계시죠. 네, 뭐 두 분이 떨어져 교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캐릭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교감하신 것 같아. 하셨겠지. 뭐 이제 근데 상호 보완적으로 참 잘 굴러가고 있다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내세운 게 개헌론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많이 이제 이게 좀 담론이 좀 돼야 되는데 크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개헌에 관해서.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있지는 않아요. 여론조사에는 그래도 뭐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특히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같은 거는 찬성하는 네네. 사람이 많다는 게 이제 많이 잡히고 있는데 네. 이거를 바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쪽까지는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문제의식이 아직까지 좀 많이 이제 공유가 못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저희 그 방송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은 그 이제 개헌 찬성 네네. 그 서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홈페이지 올려놨는데 지금 3만 명 목표로 그 서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찼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제가 네. 이틀째는 1,000명도 아직 안 됐지. 안 됐었죠. 네. 440 뭐 그렇죠. 이틀째 낮에 네.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그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가 아니라 팟빵에도 올려놔야겠구나 이따가 네. 업로드하면서.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 저희가 이제 그 서명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서명 좀 부탁드리고 개헌에 동의하신다면은 그리고 그냥 서명만 하시지 말고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프리토크는 이걸로 네. 마감을 하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그리고 맘스터치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맘스터치가 이게 등짝 스매싱 할 텐데 한번 진짜 제가 그것도 맘스터치죠. SNS에 그 이렇게 되게 무서운 엄마 셔츠를 하나 올린 게 있거든. 무섭게 보이는 그 미국 흑인 어머니의 셔츠를 올린 게 있거든. 근데 아들이 이제 꼬맹인데 애가 되게 순해 착해 보니까. 근데 애가 왜 착한가 보았더니 엄마가 한 대 맞으면 내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엄마야. 그래서 그거 보고 맘스터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그래서 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00127-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문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문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문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문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 찬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생강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치, 생강청을 꼭 겨울에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 그럼요. 이 봄철에도 이 미세먼지, 환절기, 환절기 오고 그러니까 건조하니까 제 몸을 후끈후끈하게 네,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감기 예방에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감기 걸리면 고생이야. 그럼요. 네네. 자,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선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제 선관위 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추가 보도들이 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나왔는데 이 뉴스들을 좀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비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추가로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걸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하고 좀 추리기는 했는데 일단 좀 봅시다. 선관위 좀 심각합니다. 여러모로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해놓은 짓거리를 보니까. 자, 일단 이제 3월 2일 날 총리님이 이제 SNS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민주당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짚으셨는데 이제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한다. 이상한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태도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 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더구나 야당이란 말이죠. 여당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근데 침묵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일 3월 1일 날 또 이제 전병인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문관위의 세습 고용 사태를 탄핵 특검 전문당인 민주당은 왜 침묵을 하냐? 탄핵 특검 전문당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 같은 건 사실이 좀 억지스럽지만은 탄핵 특검 전문당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특검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상태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의 그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관위 독립성 침해 위험성을 고려한 법리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공정성을 파괴한 불의를 헌재가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거 참 잘 뽑으셨다. 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좀 거시기하다. 그렇죠. 이거잖아. 그리고 사실 이제 헌재의 독립성을 애초에 헌법적으로 보장한 취지 자체는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관위는 정말 그야말로 어디에도 휘둘리면 안 되는 조직인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경우까지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는 좀 이거는 이제 원래 독립성을 보장했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도 이제 눈치를 봐서 우리의 결정이 선관위를 성역화하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런데 사실상 성역화해버린 거나 성역화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뭐 전병헌 대표께서도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선은.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우리 당의 이제 원투 펀치 투톱 두 분이 이제 민주당 니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3월 3일 이제 얘들도 캥겼는지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하나만 하는 얘기 같은데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와 방만한 인사 관리로 내란 극우 세력 또 나온다. 내란 극우 세력. 내란 극우 세력이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서 출마했다. 이 김 전 총장의 경선 참여는 모르쇠 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만 집중하고 있다. 그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어요. 말하자면은 야 사실은 국힘이랑 결탁한 거 아니야? 이 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국힘이랑 결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세게 지금 치고 나와가지고 선관위 멱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렇죠. 국힘 그러니까 선관위나 민주당 최소한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 국힘 양손에 멱살 다 잡고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국힘 멱살을 잡고 있지? 국힘 멱살만 잡고 있는 거지 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반응 나온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게 선관위의 비리에 집중을 해야지. 그렇죠. 얘네 첫 마디가 이거잖아. 선관위의 비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를 주워온 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네네. 선관위의 비리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거를 왜 굳이 또 엮어서 떡밥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냔 말이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 비리가 묻혀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물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프레임 전환까지 시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사무총장 김문덕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국힘당 어디였지? 경남도지사였나? 어디 그 후보로 경선 출마했다가 낙선했거든요. 네. 그 대포폰 가지고 정치인이랑 연락 주고받았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아니야? 강화군수 보궐선거 나갔다고? 강화군수구나. 예. 인천 강화군수. 예. 강화군수. 맞다. 헷갈렸다. 근데 이 사람 경선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힘이나 결탁한 거라고 보기는 일단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이 빠지네요. 예. 그 자의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좀 찝찝하긴 하죠. 대포폰 가지고 누구랑 연락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치인이랑 연락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은 있고. 이 인간이 확 다 지워버린 거 아니야. 네. 백업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포폰이 업무용 폰으로 한 대 더 폰을 개통을 한 건데 대포폰이 아니고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 이제 그 선관위 퇴임하고 나서도 그걸 계속 써왔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폰 요금은 선관위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야 반납해라 그러니까 싹 다 지워버리고 반납을 했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업무용 폰인데 업무용 폰은 직계 아니잖아. 그럼요. 예. 근데 그 내역을 지우는 게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관위 비리를 자꾸 국힘이랑 연결지어가지고 어떤 국힘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관위 행동을 민주당과 연관시키는 예. 책임 전가 행동. 얘들은 그러니까 지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 문제는 선관위라고. 선관위가 문제라고. 근데 민주당과 연결 짓는 게 과연 억지인가? 꼭 그렇지만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이것도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다뤘지만은 지난 2월 28일 날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딴 걸 왜 하지 대체? 그러니까 굳이 왜 또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 감사원이. 네. 그렇게 딱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규정으로도 충분히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는 게 근데 이제 됐는데 이 개정법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감찰 외에도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건 직무감찰 이외에도 감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이제 회계감사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이 네. 직무감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굳이 이거를 왜 또 발의를 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난 10년간의 어떤 감사원의 그 선관위 감사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10년간의 이력을 보면은 좀 웃깁니다. 지난 10년간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2023년인 거 제외하고
4번 있었거든요. 네. 2013년, 2015년, 2019년, 2022년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그 이제 2023년 감찰 이전에 22년까지 그 감사 결과로 이제 나온 결과가 선관위에 이제 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5건이 어떤 그 선관위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좀 그러니까 많지는 그러니까 그 빈도가 5건 정도면 적발이 됐지만은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네네네. 이때까지만 해도 선관위는 근데 이거를 어떤 그 헌재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항의가 없었다 네, 이거죠. 네, 그 뭐 헌재 제소도 안 했고. 네네. 그냥 그동안에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가 작년 5월달인가 이제 이 채용 비리 터지고 나가지고 그 감사원이 7월달에 이제 그 직무비리 감사 들어간다 그 직무비리 감사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니까 헌재에 제소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 좀 꼬라지가 이상하죠. 그동안에 계속 쭉 해왔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지들의 정말 뭐 마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한 거야. 이게 뭐냐고 대체. 투트랙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단은 그래 감사원 왜 그 감사에는 응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막 서류 이런 거 많이 지웠지.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고 폐기 많이 했지.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덮을 약간은 은폐시더라고 저는 이제 이것도 은폐시더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그 감사원이 감사 들어가니까 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것도 좀 꼬리 자르기. 네, 꼬리 자르기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3월 3일자 이제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노태악과 채용비리 논의 감사원 제안 선관위가 거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작년에 이제 그 작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그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작년 연말부터 올해 작년에 그 재작년이구나 23년이니까 네, 올해 25년이니까 23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선관위 감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3년 연말이랑 24년 1월 초까지 그 사이에 선관위 측에 그 선관위원장이 참여해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마감 회의를 제안을 했어요. 이 마감 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감사원이 이제 그 감사하고 나면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피감 기관의 장과 감사 결과를 협의하는 절차를 그동안에 계속 밟아왔던 거야. 다른 기관 감사하고 나서도. 네네. 그래서 선관위도 이걸 해야 돼. 선관위도 이걸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마감 회의를 하니까 선관위원장 나오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선관위 측에다가 감사원이. 근데 이제 선관위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 통상 그 차관급 사무차장이 마감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그 선관위 위원장의 참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사무차장의 감사 회의 참석 의사를 전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장관급인 사무총장 참석도 고려했지만은 오히려 감사원이 거절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급이 안 맞는다 네.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나가기는 아니 씨 뭐 그 꼴랑 감사원 따위가 우리 위대하신 선관위원장이 의전서는 몇이지? 아무튼 여기도 꽤 되지 않나? 하여튼 뭐 장관급 대우라는 거잖아. 그렇죠. 사무총장도 장관급이니까는 뭐 선관위원장은 좀 더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부총리급 되겠지 그러면은 대략 급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무총장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나가는 건 그렇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총장까지는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마감 협의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히려 감사원이 거절한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 관계자 측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게 주요 감사는 피감 기관장과 감사 결과를 협의해 왔기 때문에 피감 기관장 선관위의 그 기관장은 당연히 선관위원장이잖아요. 네. 사무총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때 이제 이 마감 회의가 안 나와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늦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에 이제 어떤 선관위 측의 대응 방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 같은 거는 실리지 못하게 된 거지. 마감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 지금 선관위의 어떤 골 때리는 행태들을 하나씩 좀 보면은 2023년 4월에 이제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4항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이제 그 대목이 있는데 요거를 수정을 했어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23년 4월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이제 준용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적용이랑 준용 이게 이제 법률 용어인데 찾아보니까 적용한다. 우리 보통 적용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네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 쪽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조항이 조금의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어떤 조항이 있으면은. 근데 준용이라는 거는 조항을 그 성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원칙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그렇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를 준용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이랑 준 그러면은 뭐 준우승 이런 식으로 그 준우승이 그 준자 같은데 내가 한자를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유도리 있게 적용한다 이걸 준용한다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선관위 이 공무원 규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그동안에는 준용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던 거를 뭐 준용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네.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거든요 원래. 네네. 그러니까 준용하니까 형사법을 따라가긴 하는데 100% 적용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유도리를 발휘할 수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준용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아예 막 해버리는 거지. 막 해버렸잖아. 근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선관위가 준용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나마도 그냥 안 해봐도 그렇죠. 그건 우리 마음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는 뭐 눈치도 안 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헌재도 그렇게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이럴 거면 법이 왜 필요해 대체?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아예 없애버리지. 내규로만 한다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선관위 관계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서류로 확인되는 직계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는 그 뭐 이제 보통 뭐 가족사항 나오면 직계까지만 표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직계 중심으로만 감사를 했을 뿐인데 지금 857건이 나온 거고 뭐 친인척이랑 지인까지 만약에 확정을 시킨다면은 더 많은 특혜 채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확장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될지 자 그리고 선관위가 뭐 정직원만 채용하는 건 알 거 아니야. 시즌마다 채용하는 임시직들 계약직 임시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자리들까지도 상당히 좀 뭐 아름아름 해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자 이제 뭐 3월 그리고 이제 아까 회계감사 관련해서 이제 3월 9일 이게 3월 3일자로 이제 한국일보가 그 선관위 관계자랑 전화 인터뷰한 내용인데 헌재가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직무감찰이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게 뭐 회계를 들여다보는 거긴 하지만은 꼭 회계만 들여다보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실은 돈의 흐름을 쫓아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어떤 비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미드 수사물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 뭐 마약 수사하는 내용인데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내용인데 약을 쫓다 보면은 보스가 잡히는데 그 마약 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면은 그 끝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렇지. 뭐 어느 뭐 정부 기관. 그렇죠. 정치권에다가 뒷돈 대주고 했던 것까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 그런 얘기가 있거든. 상당히 좀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뭐 정확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선관위 업무 추진비나 그리고 선관위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 입찰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부정 같은 게 의혹이 많이 그동안에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런 회계감사 굉장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이런 것도 다 그냥 그동안 성역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진짜 회계감사는 이 돈 문제는 이게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선관위도 결국은. 그런 공무원 집단이란 말이지.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제일 크게 의혹이 불거진 게 2011년이었나? 이 개표기.
네네네. 공기 입찰 100억짜리 뭐 개발 관련해가지고 공기 입찰 100억짜리 입찰을 낸 적이 있거든 선관위가. 네. 이 관련해가지고 뭐 장비가 그 개발되는 장비가 부실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거기 관해서도 제대로 감사 같은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 10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네네.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털어보면은 지금 이제 뭐 채용비리 857명 나왔는데 이건 진짜 빙산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 지금 뭐 감이 안 잡히는 수준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좀 이번에 한번 싹 까뒤집고, 그래서 관련자들 좀 책임지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뭐 차후에 투표를 하더라도 좀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그러면 승복하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이면은 누가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저 새끼들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것도 골 때리는데, 이제 2011년부터 23년까지 그 재외 선거 업무 지원으로 이제 재외 공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파견이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3년까지 158명이 그동안에 직원이 파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견 직원들이 체류 기간은 단기로 가면 5개월이고 최장 한 3년까지. 와, 길다. 네. 3년은 진짜 긴 건데? 근데 이제 이 재선거관이 외교관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 파견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교부의 그 예교인 재공관 직무 파견 업무 처리 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은 파견 전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 그러니까 토익 점수 790점. 790점 그렇게 안 센데. 그렇게까지 센 건 아닌데. 네. 나도 대학 다닐 때 내같이 공부하는 것도 800 넘게 나왔는데, 뭐 아니면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리 같은 경우 이게 2011년부터 이제 파견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는 최초 파견이니까 그 직원들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을 했고, 외교부도 이제 뭐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 파견자에 대해서는 네. 이제 외국어 요건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초 파견자가 이해 이제 55명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죠. 활동하고 나가지고 이 활동이 완료된 뒤에 선관위가 재선거관 자료집을 발행을 했어요. 자체 평가집이죠, 말하자면은.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재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간 파견 선관위 자체 이제 규정이죠. 규정을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은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해버립니다. 2년이면 그래도 제법 긴 거 아닌가? 그렇죠. 나가서 뭐 어학연수가 가라는 소리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외선거 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 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따라 10년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 공간에 파견돼 왔다. 이거 사실상 놀러 온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자식들 대신에 이제 그 뒷수발을 그 재외 공간 직원들이 외교부 직원들이 다 했다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지. 따라다니면서 통역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굴리다가 이제 3월 4일날 선관위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네네. 얘네 뭐 대변인이 발표를 했나 이날 모르겠는데, 뭐 채용비리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뭐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5일날은 또 이제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대국민 사과문을 냈는데 이게 또 서면이에요. 서면이지. 그러니까 언론사에 그냥 이렇게 서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머리 숙여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내용은 그냥 4일날 이 선관위 입장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소개는 안 하겠고. 그 이제 23년 그 감사원 감사 때 그때 이제 선관위 자체 감사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감사가 있었어요. 선관위에서 자체 감사가. 그리고 이때 이제 자체 감사에서 그 특혜 채용이 확인된 5명이
2023년 7월부터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24년 1월에 이제 24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다시 업무 복귀를 시킵니다. 한 5개월 정도 업무 배제된 이게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업무 배제 조치됐는데 네. 그러면 일 안 하고 이제 계속 월급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이 그럼 다시 복귀시킬게 하고서 복귀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잘라버렸어야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변명을 했냐면은 선관위는 감사원 징계 요구가 없었다 당시에는. 네. 자체 감사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업무 배제였다. 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그 3월 4일 날 이제 그 사과문 내면서 3월 4일에 3월 5일 날 그 선관위원장 그 사과문 내면서 뭐 이제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채용 비리 과정에 개입한 직원 17명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정 채용 당사자들은 징계 조치를 안 해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SNS 썼지만은 아니 씨발 애초에 그 채용 자체도 규정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뭐 가족 채용도 그냥 지들이 뭐 가족 회사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을 뿐이지. 규정 없이 채용을 해놓고 그때는 채용 뭐 규정 잘만 어겨놓고 이제 와서는 규정 지키는 척을 하냐? 아니 그러니까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공무원법 행정 아까 그 준용한다. 네네.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준용할 수도 있다. 이걸 바꿔버렸잖아. 네. 준용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면 그래 준용하면 되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아마 그 관련 규정이 있을걸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새끼들이야 진짜로. 하면 되잖아 하면. 네. 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히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은 그 채용되기 전에 일어난 부정으로 보는 거지 얘네들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말이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이게 또 유급이라는 거지. 또 업무 배제. 또 직무 배제야, 또 직무 배제. 이 새끼들 진짜 이게 좀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 성질 돋궈놓고 나중에 테러라도 당하면 또 징징댈 거 아니야. 형사처벌이라도 받아야 이거. 근데 또 뭐 사법부 넘어가면 글쎄 어떻게 될까? 그러게 뭐 법원 이 케이스에 관해서 진짜 법원 믿기도 힘들어가지고 한통속이라서. 그렇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거 사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뭐 총리님이나 전병현 당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 잘하는 거 하면 돼. 특별법 만들으라고. 얘네들 선관위 관련 특별법 만들면 되잖아. 이런 경우 그냥 파면 조치하고 연금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네. 그런 거 만들면 되는데 안 하잖아. 그래놓고 괜히 뭐 감사나 뭐 선관위 감사 노터치하게 그런 법이나 개정안이나 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민주당 일해라. 특검해라 특검. 특검도 추진하고 특별법도 만들어라. 근데 왜 안 하지? 지금 선거 대선밖에 없지. 그치. 머릿속에. 이제 뭐 조기 대선 열리면은 선관위 심기를 안 건드려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뭐 2011년부터 이렇게 이 일들이 이어졌는데 감사도 이제 여러 번 있었고 했지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의석수가 많을 때도 그렇죠. 잘 안 건드렸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안 건드렸다는 얘기죠. 예. 서로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그렇죠. 예.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다 독립성 의미가 없잖아. 그냥 썩은 물이지. 그러지 말라고 독립성을 줬더니만은. 에휴. 그러니까 그 독립성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골 때리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의 독립성만 이게 튀어나오면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 없으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야. 건드리지 마. 막 이거잖아. 그나마 그 늘공들이 일을 착실하게 하는 거는 뭐 일선 공무원들이 일을 착실하게 하는 거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언제든지 나는 털릴 수 있다. 만만한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일선은 원래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일선은 그래서 민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꼬라지가 사실 삼권 분립이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 네, 서로 짜웅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좀 윤석열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원한들이 정맞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보면은. 비록 그 시작은 매우 우스운 음모론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스템 자체를 새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견제가 사라지지 않게끔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독립성만 지켜줄 것이 아니라 세계로 쪼개놓은 권력들이 서로 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이건 대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삼권과 더불어서 그놈의 헌법 기관들, 네, 헌재, 그렇죠. 선관위, 네.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선관위 사무실 가보신 적 없죠? 네. 선관위 진짜로 가보면 그 지역 사무실 가보면 별거 없거든. 그 뭐 주민센터 부서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들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인력도 많이 없겠죠. 네. 뭐냐 싶은데 사실은 개꿀보직이야. 거의 신의 직장이었고. 그게 그 동사무소에 네. 그 예비군 동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면은 거기 그 꿀보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 선관위 직원들만큼 어떤 뭐 돈이 잘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죠. 보장되는 네. 게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예비군 동대장들 전역한 이제 장교 출신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아주 이제 노후를 거의 이제 놀고 먹는. 그렇지. 요즘은 놀고 먹지는 않을까. 근데 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반 놀고 먹는. 그래도 이제 어깨에 계속 힘주고 다닐 수 있잖아. 그치. 민간 회사 취업하면 위에도 뭐가 있고 그쵸, 하니까 눈치 봐야 되는데.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눈치 볼 사람들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거의 눈치 볼 일이 없죠. 왜냐면 없지. 자기 상급 직원들을 만날 일이 없거든. 가끔 이제 만나면 아유 선배님 안녕하셨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동원 예비군 훈련 들어가도 사실상 뭐 군인으로 취급 안 하고 그냥 반민간인 취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군기로 뭐 깔아뭉개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예비군 예전에 그 동네 예비군 중대장들 진짜 그냥 거의 한량 같아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선관위가 거의 그 꼬라지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행태들을 보면은. 네. 참 걱정입니다. 이거 여기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준다 그러면 뭐 대선까지 길어봤자 뭐 2달 조금 더 남을 텐데 이 기간 동안 선관위가 실력을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느냐? 뭐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그 와중에 이런 과거의 비리들의 부정들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으니까 조기 대선 치러줘서 뭐 결과와 상관없이 뭐 누가 차기가 되냐 그 문제 예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이런 식이면은 승부 못할 거예요. 지금 개딸들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을 얘기하면은 그 선관위 채용 비리 얘기하면 부정선거 음모는 자꾸 개딸도 들이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렀는데 이재명이 졌다고 칩시다. 뭐 걔들 선관위 물고 들어줄 걸 당장에. 난리 날걸요. 난리 날걸요. 선관위 불태워들 걸. 그럼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선관위가 이 자체적인 자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여요. 이 문제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손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라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예. 전반적인 개헌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이게 될 것도 아니야. 개헌을 해도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합의 가능한 거에 있어서 먼저 개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개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서 완전히 완성돼야 그래야 뭐 7공화국이 정말 제대로 탄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리님이나 혹은 뭐 김동연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3년 과도 정부 이게 상당히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어이없는 소리를 하나 했죠. 이재명이 이번 주에도. 이게 막 하도 이 기사가 이어지고 네. 뻘소리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예. 결국은 이제 우리 에피소드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난 주말이었죠. 이게 나온 게. 아니다. 네네. 일요일인데 월요일인데 아무튼 이 소리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저기 앞에 그 프리토크 때 그냥 이제 그 기사만 다룰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담론이 커져가지고 그냥 한 꼭지를 잡아야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네. 스노우볼이 돼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재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유튜브 채널 하나 이제 서로 계약을 했는지 해가지고 OPQR이라고 네 OPQR이라는 채널을 서로 팠어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채널이 원래 있었습니다. 아. OPQR이라는 채널은 네네. 있었는데 이거는 그 민간 채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박태용이라고 네. 전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네네. 꽤 일찍 한겨레를 나와가지고 이런 미디어 관련 회사 이런 쪽에서 이제 일을 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 출신 사업가 이렇게 보면 돼요.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한빛 미디어라는 회사의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박태웅 의장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모두의 질문 Q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답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컨텐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거의 첫 번째가 이제 이 이재명이 출연한 AI를 주제로 한 네. 컨텐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네.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AI가 요새 굉장히 핫하니까 네. 이런 거를 네. 좀 이런 기술 혁신을 그 정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전 국민과 뭔가 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런 게 예전부터 있었으면은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여기서 시작한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예를 들은 게 네. 한국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생기면 네. 여기서 그래. 정부가 뭐 한 지분을 30%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30%를 국민과 나누면 네. 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AI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죠. 뭐 군대에 지금 뭐 병사들 막 다녀서 하는 일도 없이 앉아 있는데 AI로 다 대체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개소리를 했죠. 개소리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그 밀덕 관점에서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눈이 뒤집혔던 게 이게 이제 트럼프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쓰는 거 보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드론 사례들이 많이 이제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전용으로 많이 퍼뜨리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 전쟁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효용성 있는 무기 체계가 뭐였냐면 드론이 아니에요. 자주포예요, 자주포. 야포인데 그러니까, 특히 자주포야.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탱크랑 다르죠. 생긴 거는 그러니까 그렇잖아. 자주포가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 전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주포는 그 뭐 탱크 같이 생겼는데 네. 자주포라는 게 그 트럭 위에 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튼 대포가 제일 효과적인 무기다. 이게 만약 특히 방어전에서 방어 측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그 대포할 포탄 보내달라고 엄청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155mm랑 100mm랑. 예.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포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방어군 측면에서 장비는 정말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 대포 전력만 따지면 전 세계 1, 2위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네. 그 땅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면 진짜 졌대. 이게 북한 때문에 우리가 6.25 때 하도 포 없고 막 저 탱크도 없고 대포도 없어가지고 심하게 깨진 그 한이 맺혀가지고 그대로 한 뭐 5, 60년 동안 대포만 연락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대포만 연락이 만든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뭐 제일 잘 팔리는 자주포도 만들고. 근데 그게 그냥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도 뭐 독일자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말하는 그 자주포랑 뭐 우위를 호각을 다투는 그런 자주포까지 만든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군대에 가서 그렇게 뭐 AI가 뭐 AI로 병사를 대체하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고 적어도 한참 뒤의 이야기고. 지금 그냥 그 최기술 혁신이 가장 많이 들어간 군대가 미국 군대 아닙니까? 네. 미국 군대 애들 보면은 뭐 그래 미군 애들이 막 놀고 있냐? 그러니까 뭐죠? 그 AA 분야 그나마 제일 많이 도입되는 쪽은 아무래도 공군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비행 드론은 일찌감치부터 있었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 태도 안 좋은 소리를 개소리를 했단 말이죠. 뭐 군대에 그렇게 신기술 도입했다가 뭐 신기술 믿고 있다가 쫄딱망한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 사례들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쉽게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이어져 가지고 무슨 엔비디아로 무슨 돈을 벌어 가지고 뭐 국장군들한테 나눠주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그러니까 이건 나눠주는 거랑 조금 다른데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도 되게 만든다. 엔비디아 매출 그 이익금으로 정부 운영하면 된다. 아휴. 이런 얘기라고 보면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헛소리니까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권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이 소리는. 그래서 이제 국힘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 네.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 대변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웬만한 강성 진보 정당도 혀를 내두를 발언이다. AI로 인한 생산성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면 대체 어떤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겠나? AI 시장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이런 생각이면 어떤 창의적인 기업가가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겠느냐. 그렇죠. 벌써부터 이제 뭐 정부 지분 좀 태우고 돈 뜯어먹을 공리부터 하는데 네. 나 같아도 사업하기 싫겠다. 예, 정치권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타다, 네네. 예, 타다의 창업주였던 이재용 씨가 민주당을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혁신 기업과 혁신 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도 이 타다입니다. 네네.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이 타다 금지법 이게 네네. 202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런 거였어요. 타다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저도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이 카니발 같은 거 큰 차를 가지고 택시 서비스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카니발 이게 뭐냐면은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오는 겁니다. 네네. 렌트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승객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타다를 호출을 해서 부르면은 거기에다가 기사까지 태워보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일종의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덩치 큰 카니발 택시 같은 게 되는 거죠. 네네. 이게 근데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택시 업계에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들 지분 뺏긴다고 생각할 네, 수 있지. 심지어 그때도 분신하신 택시 기사님도 있었어요. 네네.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 타다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네. 근데 이때 2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1심까지 나온 결과로는 타다는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가능하다. 말 그대로 여행객 상대로 하거나 그러니까 공항, 항구 네, 이것도 네. 여행객 상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공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시내에서 공항으로 나갈 때 아니면 이제 관광버스 대절하듯이 다수가 그런 식으로만 네. 가능한 거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타다의 승객들은
시내은행이 더 많았다고 해요.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뭐 다수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삿짐보다 좀 규모가 적은 짐을 옮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 부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택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막 2대 아니면 3대를 불러서 이동할 거를 타다 하나 이렇게 싹 해서 네. 하면은 그게 이제 나름 또 편하니까 이런 이용객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 개정안 때문에 불가능해져 완전히 막혀버리고 완전히 좀 거의 이 타다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법안처럼 보이네. 네.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6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때 미래통합당은 전체가 아예 찬성 당론으로 이 법안 통과시키자 네. 했고 민주당은 네. 발의는 박홍근이 했는데 네. 당론까지는 아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뭐 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아주 당당하게 여야 합의로 네. 다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타다는 그냥 사업을 접어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재용 씨는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한 게 박홍근이니까 네. 민주당을 저격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이 책임은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도 절대 피할 수 없다. 네. 찬성 당론으로 찬성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 왜 그랬겠어요? 2020년입니다. 택시 기사들 표 떨어질까 봐 그런 거지. 총선이 4월이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는 2월에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아예 개정안을 내가지고 그렇죠. 한 달도 안 되는 한 2주 남짓한 시간 안에 죽여버린 거지 말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택시 운수 사업자 표 받으려고. 단순히 이제 택시 기사 표 받으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선거 운동을 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운영하면서 네. 정치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준 씨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때 발의한 법안이 정책의 효율성을 따진 법안이야? 그러니까 정책의 효율성을 따진 거야. 표 효율성을 따진 거야. 그렇지. 표 효율성 완전 네. 따졌죠. 여야가 이건 여야가 없어. 이거는. 하지만 사회 혁신 같은 그런 효율을 따진 입안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재용 씨 제 페이스북 달린 댓글도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타다가 무슨 혁신이냐? 네. 엔비디아랑 타다랑 비교가 되냐? 뭐 이런 댓글들도 좀 달리긴 했는데 네. 뭐 이재용 씨 본인도 뭐 네. 타다가 그렇게까지 막 혁신 기업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생겼는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다 이거. 그렇죠. 이런 식이면 뭐 스타트업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이런 평범한 스타트업도 죽여버리는데 무슨 수로 엔비디아를 키우겠냐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라고 민주당을 이제 저격을 한 건데 네. 글쎄요 민주당 어떻게 생각할지. 네. 그래서 이재용 씨의 이런 비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과 이제 민주당이 그냥 쌩까고 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명 강력한 페이스북 글을 썼어요. 네. 문맹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국힘 쪽을 향해가지고 나를 사회주의로 공격하고 막 국민의힘에서. 사회주의적 발상 맞는데? 사회주의 이건 공산주의지. 그치, 이건 공산주의야. 그치, 공산주의지. 예. 사회주의 무슨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TSMC 얘기합니다. TSMC 이제 대만에서 처음에 정부 지분 48%였다. 예. 근데 지금 대만 TSMC 막 같이 TSMC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하죠. 예. 예. 삼성이 아직도 못 제끼고 있고 지금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그렇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막 TSMC 갖고 오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48% 이렇게 할 수 있다. 30%가 뭐가 문제냐? 30%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30%를 뺏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30% 뺏겠다는 게 문제지. 얘 맨날 이런 식이야. 하여튼 막 그래서 이거 쌩까고 AI 국부 펀드를 만들자. 이재명이 제안을 하고 예. 진성준 이 정책위의장도 아예 현실화를 해서 딱 바로 3월 6일에 이거 발표를 합니다. 네. 국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이제 약간 물타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최소 50조 네. 규모로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최소 50조. 엄청 크죠. 예. 그래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규모로 만들고 이 국내 첨단 전략 사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뉴딜 펀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 펀드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여튼 정부 주도 펀드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50조 규모는 없었죠. 없었죠. 문재인 정부 때 뉴딜 펀드는 3조 아니었나 그게? 그게 정부에서 3조를 마중물로 대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돈 끌어 모아서 13조가 하면은 이제 전체 규모가 20조 규모입니다. 이거. 네네. 뉴딜 펀드가 20조 규모였어요. 네. 25년간 21년부터 25년까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랑 이제 정부 3조 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이제 돈 돼가지고 총 7조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모펀드로 하고 네.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제 13조 원 정도 매칭을 하면은 이제 규모가 네. 전체가 이제 20조 되는 건데 네. 이걸 2배 넘게 하겠다는 거야. 진성준이 말한 거는 50조짜리를.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국민들 돈 걷어가지고 네. 50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그 첨단 산업 쪽에 뿌리겠다. 네, 그런 네. 얘기로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간 얘기가 안 나오네. 네. 이 기간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넣고 언제 결산하겠다 이거거든. 그냥 지금 이제 초안만 던져놓은 상태고 50조 규모로 하겠다. 네, 던져놓은 냅다 상태고 던진다. 이거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그냥 막 나온 대로 처지끼고 나니까 이제 물타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네. 일종의 그래서- 그게 아니라 펀딩 조성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물타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것도 사실 좀 다른 거지. 네, 이재명이 말한 거는 정부가 마치 그러니까는 옛날 박정희 때 포항제철처럼 네. 정부가 이 국가 산업을 하나 이렇게 만들겠다 돈 부어가지고 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세금 없는 나라 이거 기본소득 하고 싶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약간 바뀐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언제나 그렇지만 이 30% 이거 해도 절대 안 됩니다. 택도 없죠. 택도 없다. 엔비디아의 순이익 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막 발표가 됐어요. 네. 2024년 동안 사업한 게 순이익이 1년간 729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100조 좀 넘어요. 1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네, 네. 근데- 계산하기 쉽네. 예, 100조라서. 100조. 네, 근데 작년 우리나라 2024년 국세 수입이 336조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 알지만 법인세 이게 그 기업 성과가 낮아가지고 네, 네. 덜 거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336조야. 네. 엔비디아 순이익 다 땡겨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무슨 30%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30%라면 이제 30조쯤 되니까 뭐 반올림하고 반가이하고 퉁쳐줘도 국세 수입의 10% 정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2번밖에 못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2번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2번. 이게 뭐 그리고 이 작년 엔비디아 이 729억 달러라는 게 그 네. 전년도 2023년보다 145% 정도 오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록적인 그 전에는 한 300억 달러대의 순이익이 났던 거지. 네. 이게 기록적인 상승을 한 겁니다. 네, 네. 기업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때로는 이렇게 좀 꼬라 박힐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작년에 뭐 네네. 101조의 뭐 이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뭐 101조 거두면 101조 다 지들이 처먹습니까?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재투자돼요. 재투자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분야예요. 이 그럼요. 분야는. 네. 그런데 그 30% 떼가면은 그 기업이 계속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금 떼가듯이 떼가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법인세보다 더 떼가는 거지. TSMC가 말입니다. 미국에 내는 세금이 네. 실효세율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은 그 명목세율 법인세가 얼마더라? 몇 퍼센트? 21%인가 그래요. 네네. 21%가 25%요. 네. 한국보다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실효세율은 5.8%인가 뭐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죠. 이것저것 공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네. 그래서 실효세율이 낮다고 해요. 네. 너무 낮으니까
바이든 때 이거를 최소 15%는 내자. 네. 이 자식들아. 네네. 뭐 그게 이제 아마존도 해당이 되고 구글, 애플 이런 글로벌 미국에서 네. 잘 나가는 글로벌 기술 테크 기업들이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네.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이제 트럼프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다시 뭐 무효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세금 20%란 말이야. 네. 20%. 아니 21%인가? 하여튼 그래요. 20, 그다음에 이제 20. TSMC 예를 들었잖아. 음. TSMC 예를 드는데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 법인 세율이 20%인데 이 여러 이제 감면 정도 받으면은 현재 실효 세율이 한 10.9%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30%를 떼가겠다고? 30%야 돼. TSMC도 망해. 그럼 진작에 삼성한테 처벌렸지. 그럼 작살 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시작은 그래. 48%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TSMC가 1968년인가 이때 시작했다 그래요. 네네. 이 정도 때 시작을 네. 해. 그러니까 대만도 그때 뭐 잘 나가봐야 얼마 잘 나가겠어. 그렇죠. 잘 나가기 전이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니까는 이제 1992년에 이제 민영화합니다. 민영화하고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아직도 대만 정부 쪽이긴 한데 지분율은 6.8%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그렇죠. 증자해가지고 외부 자본 투자 받아가면서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식 말대로 만약에 30%를 계속 정부가 이제 정부 몫으로 떼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돈도 계속 정부에서 계속 돈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회사는 자꾸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돈 빼면 안 돼. 아유 진짜. 돈 빼면 안 돼. 그리고 세금이 소득세 같은 거 이제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중산층부터 중산층 이하가 차지하는 세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 안 내는 사회가 된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그 상위 계층이죠. 상위 계층이지. 상위 10%가 제일 기분이 좋아.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인가? 뭐 그 정도. 그 정도 내고 그 중에서도 그 상위의 0.1% 최상위 거기가 또 그 상위의 그러니까 상위가 내는 세금 중에 80%를 한 최상위가 절반인가 뭐 80% 절반 가까이 돼요 이상인가. 최상위가. 그러니까 그 사람만 좋은 거야 사실은. 엄청 신나요. 예. 그러니까 뭐 세금 없는 사회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더 나쁜데 이거.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그래서 정부 주도로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도 거기서 그 투자금은 뭐 굉장한 수익을 빼내 가지고 이 뭐 국가 단위로 뿌리려고 한다고 치면은 이 회사의 규모는 엔비디아 규모가 아니야. 엔비디아 한 100개 합친 규모는 돼야 돼. 10개도 아니야. 한 100개는 합쳐야 돼. 평생 짱 먹어야 돼. 네. 거의 경쟁이 안 되게끔. 그렇죠. 근데 기업은 항상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계속 그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막 계속 그런 데다 재투자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뭐 세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석유가 나와도 이렇게 못해. 못하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는 정말 독점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독점적인 자원. 최근에 그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기술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기존의 인공 다이아몬드랑 달라요. 굉장히 고품질. 예, 지금은 거의 이제 구분 안 되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맞아. 구분 안 되는 수준의 다이아몬드 그 제조 공법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천연 다이아몬드가 똥값이 되어간다고 하죠. 남아공에서 아주 그 피해가 크다고 하죠. 남아공이나 그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그 다이아몬드 제1 유통업체 있잖아. 네네. 걔들 이제 그래서 그 이 기술 나오고 나니 한동안 자기들이 가격 잡으려고 그 자기들이 이제 확보한 물량 안 풀고 쥐고 있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새로 개발된 인공 다이아몬드들이 시장에 풀려가지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독점적 자원이 아니면은 이건 뭐 뭘로도 이렇게 막 그 세금 안 내고 탱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네. 엔비디아 하나라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지금 당장에 뭐 작정하고 막 덤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올 리도 없거니와 이재명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 100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놀고 먹게 해줄 정도로 네. 확고한 위치를 계속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근데 회사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술적 기술 기반으로만 따지면은 이게 특이점이 올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미래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안에 이제 그런 특이점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특이점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대동세상이랑은 좀 다른 형태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미래학자들도 나는 좀 닥쳐주세요라고 말하고 무슨 그런 뭔 25년이야 250년이 돼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AI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그 그래픽 카드 개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들, 그렇죠. 소모되는 자원들 생각해 보면은 네. 어림없습니다. 전력량. 히토류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얼마나 처먹어야 되며 네. 그런데 뭐 25년 안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그건 근데 속단할 건 아니야. 아, 속단해도 돼. 속단해도 돼. 이건 항상 그랬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중동에서 석유가 이제 곧 고갈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 그래도 몇 가지 저는 뭐 미래학자 어릴 때 이제 상상으로 봤던 그 어떤 그 미래 사회가 다가왔다라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근접한 건 이거라고 보거든. 스마트폰. 네.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물론 생활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손 안에 컴퓨터 하나씩 다 쥐고 있고 나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봤던 것 중에 제일 안 믿었던 게 국제통화 요금이 없어진다. 근데 지금 거의 현실이 됐잖아. 네. 뭐 이제 082로 아직도 걸면은 요금 내야 되지만 그거 없이도 뭐 받아가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뭐 화상 통화도 가능하니까. 그렇지. 줌 회의도 하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세상이 오긴 했다. 확실히. 뭐 이제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간에 이제 말한 엔비디아 타령을 얼토당토않고 공산주의적 발상 맞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근데 막상 그 공산주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재명 혼자 발끈해가지고 그렇죠. 문명이 어떻고 문맹이 어떻고 네가 문맹이다 진성준이랑 제일 무식한 새끼가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 방송 나가서 들었다 이거야. 네. 그 AI 전문가들 이제 네. 좀 나와가지고 뭐 10만 장 필요합니다. 막 그러니까 GPU 그래픽 카드 10만 장을 확보할 수 있는 뭐 계속 떠들고 있어 지금.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한번 주워 들었다 이거야. 이거 네. 겁나 떠드는 거야. 그렇죠. 예. 진짜 짜증난다. 나는 모두의 질문 Q OPQR 네. 지금 뭐 시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뺐는데 네.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왁구는 기가 막히게 짰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거 못 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데도 좀 못 짜고 있어.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이재명이 계속 프레이밍 전환을 시도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고. 예. 계속 지금 주도해 가고 있어요. 뭔가. 예. 그래서 좀 개헌론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밀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분발하고 좀 관심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가지고 어떤 좀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스스로도 많이 해야 되겠다. 공감대를 네. 넓혀야 돼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AI 중요하지.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